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충청 지역 폭우 피해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전국부 김선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쏟아진 비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참 많았습니다. 여전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6일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 등 중부 내륙 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청주의 경우 16일 강우량이 200mm가 넘었습니다. 시간당 많게는 9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또 청주 시가지가 물에 잠기면서 피해는 커졌습니다. 인명피해와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과 축사, 농경지 등이 침수되었습니다. 또한 시간당 최고 74mm의 강수량을 기록한 충남 천안을 비롯해 중부 내륙 지방 일대 폭우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같이 충청 지역이 홍수 피해를 입은 것은 단시간에 집중적인 호우가 원인이지만 청주의 경우 부실한 하수 관리도 문제가 있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당국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더불어 농경지 침수와 축산 농가 피해 원인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피해 지역의 경우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8일 특별교부세 3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안전처는 지역별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피해 합동조사 종료 전이라도 추가적인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폭우 피해 원인과 피해 상황에 대해 YTN에 취재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기상청의 오보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네. 김선희 기자,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 상황을 좀 전해주시지요. 네,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6일 일요일 하루에만 이 충북 청주 지역에 3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90mm가 넘는 유례 없는 물폭탄이었죠. 말 그대로 청주에 이런 비가 내린 것은 22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이 청주뿐만 아니라 충북 증평과 괴산, 보은에도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충청북도가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두 7명이 숨지고 5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주택 862개 동, 또 농경지 3,095헥타가 침수됐습니다. 또 상하수도 36곳, 도로 18곳, 하천 45곳이 유실되거나 무너졌고 공장 29곳도 물에 잠겼습니다. 여기에 청주시 이 산업단지 폐수처리 시설도 침수가 돼서 재가동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폭우 피해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단 4시간 만인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에 3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린 건데요. 또 다른 이유로는 청주시와 관계당국의 부실한 대응 들을 수 있습니다. 청주의 시간당 90mm의 물폭탄이 떨어진 시간은 지난 16일 오전 7시 10분쯤인데요. 이때부터 청주 지역이 그야말로 침수 위기에 놓인 거죠. 그런데 시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것은 무려 50분이나 지난 오전 8시였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내용도 문제인데요. 이번에 침수가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복대동과 비하동 일대 침수를 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이죠. 이 부기명과 오창읍의 산사태를 주의하라 이런 내용으로 보낸 겁니다. 차량이 떠다니고 또 주택과 상가마다 물이 차서 난린 상황에서 청주시를 전혀 위급한 상황이라고 청주시가 알리지 않은 거죠. 결국 이날 오전 10시가 다 됐을 무렵에야 이 재난 문자가 전송이 됐고 청주시 전 공무원들도 이 시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주시가 설치한 우수 저류 시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폭우가 내리기 이틀 전이죠. 지난 14일에 청주시는 소셜미디어에 이 충북대 정문 앞에 우수 저류 시설 공사를 마쳤다 이런 홍보를 했습니다. 또 이 홍보글에서 330mm의 비가 와도 끄떡없다 이런 장담까지 했었는데 하지만 정작 이번 폭우에 충북대 정문 앞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청주시는 이 330mm가 누적 강우량 기준이었다 이런 해명을 내놨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이외에도 침수 피해 주민들 청주시가 하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 빗물이 영유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기상청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날 청주에 내린 폭우 강수량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16일 오전 4시 30분 충북 중북부 지역에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이다 이런 예보를 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무려 최고 10배 가까운 폭우가 내리면서 예보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청주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시간도 오전 7시 10분으로 이 폭우가 퍼붓기 시작한 때에 내려졌지만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이미 늦은 통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온난화로 한반도가 아열대화되면서 최근 장마 예보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침수 피해 주민들과 농민들 입장에서는 호우경보나 기상예보가 좀 더 빨랐다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항상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참 답답할 따름인데요. 평론가님은 관련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 정부의 대책 문제를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네. 그 정부가 큰 수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등 그 충북 4개 시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충북에서만 3,000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거나 매몰, 유실됐고 4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됐습니다. 그간 가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집중호우로 또다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 주민 지원과 더불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폭우 피해는 당국의 책임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200mm 규모의 폭우가 쏟아진 시점에서도 호우 예비 특보조차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후속 조치와 피해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가뭄으로 애가 탔던 또 우리 농가들이 또 이번에는 폭우로 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김 기자, 정부가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죠.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이 수해를 입은 충북 4개 시군입니다. 청주시와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등 이 4개 시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은 피해액이 청주는 90억 원, 증평 75억 원, 보은과 괴산은 60억 원 이상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수해를 입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응급복구부터 한 뒤에 이 피해 금액을 산정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피해 금액 최종 결과가 나오면 청주나 괴산처럼 피해가 큰 지역의 경우 특별 재난 지역 지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보은군과 증평군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특별 재난구역 지정 기준 금액이 이 지자체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현행 특별 재난지역 지정 기준이 대도시는 유리하고 농촌 지역은 좀 불리한 그런 구조인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피해액 산정을 시군별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러면서 피해 권역을 하나로 묶어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모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게다가 특별 재난 지역이 지정이 돼도 수재민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여전히 아닌데요. 네. 이 주택 피해 지원은 집이 모두 파괴가 됐거나 유실됐을 때 900만 원, 반파됐을 때는 450만 원입니다. 또 물에 잠겼을 때는 60만 원이 고작인데요. 그나마 거주시설만 해당이 돼서 지하에 물이 찼어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같은 명의의 집 여러 채가 피해를 봤어도 단 한 채만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란 점에서 가게나 식당 같은 상업시설도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다 해도 지원금은 변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경감, 또 공과금 감면 등 간접 지원만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수재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지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번 피해는 주로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이 배수구가 역류하거나 소하천이 범람하면서 저지대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죠. 여기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밀려들면서 변전실이 물에 차서 주민들이 단전과 단수로 또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 피해가 난 지역의 하천과 배수로를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천 폭이 너무 좁아서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은 복구보다는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매입해서 하천 구역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상습 침수 구역의 피해를 막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정리해서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이 폭우가 쏟아질 경우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빠르게 안내하는 것, 또 주기적으로 배수로와 하천 관리를 하는 등 이 관계기관의 발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비 예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더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충청 지역 폭우 피해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전국부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다학과 뉴스통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뜻하는 코딩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 YTN DMB의 수다학에서는 코딩 교육과 수학의 연관성에 대해 전해줬습니다. 수다학은 진행자와 교사, 교육 전문가, 그리고 개그맨이 모여 수학 토크쇼의 형식으로 다양한 수학 관련 이야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매주 한 학생의 사연을 소개하고 그 사연을 중심으로 수학에 대한 고민을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수다학이 이번에는 수학과 코딩 교육을 어떻게 연관지어 다뤘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스마트폰 개발자를 꿈꾸는 초등학교 학생의 사연이 소개되었는데요. 실제 학생의 생활 모습과 공부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스튜디오의 패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켜봅니다. 현욱이는 과학용품을 조립하거나 코딩을 할 때는 두 눈을 반짝이지만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좀처럼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나 서술형 문제나 본인이 풀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고민을 별로 하지 않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어 문제를 다 푼 후 현욱이가 어머니와 채점을 하는 모습까지 살펴보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던 교육 전문가와 수학 교사들이 현욱이가 수학 공부를 할 때의 특징과 장단점을 포착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이야기해주고 현욱이 어머니가 현욱이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의 주의점도 함께 지적해줬는데요. 코딩에 흥미가 큰 현욱이에게 수학 문제를 코딩처럼 순서도에 맞게 풀어본다거나 긴 문제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간단한 식을 먼저 세우거나 끊어 읽고 식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줬습니다. 또한 단순히 영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검사와 실제로 틀린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생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점이 돋보였는데요. 현욱이는 학습 검사 결과 동작성이 높은 대신 언어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어 언어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고 추리형 문제의 약한 점은 그림을 그려서 풀어보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지적해줬는데요. 다각도에서 학생에 대해 분석하고 여러 가지 방향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결책이 이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도 수다학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집 몇 장을 푼다는 계획보다는 서술형은 매일 5문제 꼭 풀기와 같은 자세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개념을 확인하고 유형별 풀이법을 차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도 유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제집 수준과 푸는 문제의 양,
공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등 전문가의 시각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수학 공부 방법을 모색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조언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엄마가 직접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인터넷 강의 등으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한 후 지도하고, 지도를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에는 엄마가 과목별 학습 시간 배분이나 생활 관리를 맡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수다학은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모두 토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막이나 그림을 통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수다학은 매우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화면을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설명할 때 화면을 나눠 자막이나 그림을 함께 보여준다든지, 해결책 중 핵심적인 내용을 따로 시간을 할애해 정리된 화면을 보여준 점은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듣게 되는 시청자들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장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진 400초 수학 코너에서는 엄마 지도법으로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 예습 지도법이 소개되었는데요. 교육 전문가가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배우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물과 수 모형을 통한 자릿수 개념 익히기, 생활 속 여러 상황을 활용해 두 자릿수 덧셈과 뺄셈을 가르쳐주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때도 그림 등 시각 자료를 통해 알기 쉽게 보여주었던 점이 이해를 도왔습니다. 수다학은 실제 학생의 사연을 통해 현실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마주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부법과 지도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줬는데요. 사교육에만 치우친 수학 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즐거운 수학 교육을 모색해가는 과정이 유익하게 다가왔습니다. 수다학이 앞으로도 즐거운 수학 교육의 길잡이로서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유익함을 선사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 16.4%가 오른 것으로 최근 10년 사이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는데요.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는 지역 산하기관 근로자들에게 이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도 했는데요. 내년 최저임금이 근래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함에 따라 근로자들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YTN이 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7%에서 8% 정도를 유지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까지 오르자 인상폭만큼이나 그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를 그래픽을 통해 인상률의 변화폭을 더욱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YTN은 정부가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일회성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논란이 되었던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수수료와 재료비용 청구 등 불공정한 가불관계 개선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일 텐데요.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에 비해 부정적 영향이 더욱 강조된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는 최저임금 인상의 다양한 파급 효과들을 살펴보고 정부가 내놓은 관련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잘 정리해 주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노동자와 경영자의 상생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보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중복된 어휘가 사용된 자막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9일 한 고등학생이 간암으로 생명이 위독한 외삼촌을 위해 망설임 없이 간 이식을 결정했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자막에 제시된 릴레이라는 말에 이어가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릴레이 이어져라는 표현은 동일한 의미를 반복해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이 시각 사건 사고 코너의 화제의 뉴스에서 이 화재가 방화인지 누전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화물차가 잇따라 추돌한 사건에서도 무슨 원인으로 사고가 났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행인을 2명이나 들이받은 차량이 어떤 이유로 사람을 치게 됐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뉴스에서 확인할 수 없었고 단순히 사건이 있었다라고 소식을 전달한 점이 아쉬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성현 선수를 축하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미국 현지 반응이 엇갈렸다는 자막은 우승한 선수를 격려한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여성을 비하하며 인권을 침해한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 행보에 미국인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이 뉴스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자막이었다는 시청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 교수로부터 데이트 폭력 보도의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연인 사이의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19일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보도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치아 6개가 손상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고 둔기를 이용한 폭력에 트럭으로 피해 여성에게 돌진까지 했는데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건 보도 외에도 인기 래퍼의 여자친구 폭행 사건이 최근 있었고 얼굴에 염산 투척 사건 및 남자친구에게 동거 중 살해당하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 데이트 폭력 사건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 안 돼서 풀려난 후 가해 남성이 다시 집에 와서 살해를 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의 데이트 폭력 조사에 따르면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2015년 기준으로는 7,69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 해 46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피해 여성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보다는 그 이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대응은 연인 간, 특히 동거를 할 정도에 가까운 사이의 다툼은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가해 남성을 강제로 잡아들 명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법에는 술 취한 사람이나 정신 이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때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고 신고 이후에 남성이 경찰서에서 돌아와서 여성에게 심각한 폭력을 휘두르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늦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대안에 대해서 모색하여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YTN에서는 우선 가족폭력범죄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임을 잘 지적하였습니다. 이 법은 누구든 가족 내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출동해야 하며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접근 금지 및 전화 금지를 강제할 수 있고 경찰관을 파견하여 보호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동거 커플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연인들이 결혼 이전 또는 결혼과 무관하게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사건 보도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동거 기간이 오래될 경우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을 하여 가족폭력범죄특례법이 동거 커플에게도 적용된다면 연인 간 폭력 사건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가족의 형태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선행해야 하겠지만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현실에서의 동거 커플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데이트 폭력의 유형이 스토킹, 염산 테러, 사진 및 동영상 배포, 중상해 및 살해 사건과 같이
심각한 것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YTN에서는 데이트 폭력 사건의 경우 폭력 전과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서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명 클레어법, 즉 데이트 상대자에 대한 전과 조회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 조항도 제시한 바 있는데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에서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역시 피해자를 주위 사람이 알아챌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동거뿐 아니라 혼외관계, 동성관계 등 다양한 형태의 친밀한 사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에 대해서 신분의 노출 때문에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원이 확인되는 사례가 나타난다면 피해자는 더욱 신고를 꺼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